1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쑥대밭이 된 유럽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과 경제를 살려놔야 됐으니까요. 1940년 프랑스 정부는 초토화된 산업 복구를 위해 당시 외교, 경제관료 출신 인물인 장 모네를 임명합니다. 장 모네가 진행한 프랑스의 국가 경제 계획은 모네 계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산업을 현대적 설비로 교체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부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재무부 산하의 세무총국 부국장이었던 모리스 로렌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은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었던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총매출세라는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총매출세는 기업이 올린 매출 전체에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간접세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철광석, 철판, 부품, 완성까지 5에서 6단계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매출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였던 거죠. 매출이 아닌 세금의 가격까지 매출 가격에 포함시켜서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금을 아끼려고 단계별 회사를 모두 합치면서 무리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적 통합은 독립적인 자회사의 개념이 아니라 한 회사 안에 다 집어 넣어버리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의 거래도 시장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에 한 회사 안에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원래는 외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세금을 피하려고 굳이 다 끌어안고 가다 보니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리니까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겨우겨우 생산이 완료된 상품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기업이 커져도 수출품에는 여전히 누적된 세금이 포함되었으니까요. 결국 똑같은 상품도 수입품이 훨씬 저렴하고 자국의 상품은 가격만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목격한 모리스 로렌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경제 발전에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2년 모리스 로렌은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중과세를 대신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에만 과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모든 생산, 유통 단계의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되 각 단계에서 이미 낸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리스 로레가 제안한 부가가치세는 1954년 법으로 제정되었고 이는 세제 구조 자체를 혁신한 역사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합니다. 근데 모리스 로레보다 33년이나 먼저 부가가치세를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9년 독일의 대표적인 전기, 공업 기업인 지멘스 앤드 할스케의 대표 빌헬름 폰 지멘스가 모리스 로레보다 먼저 부가가치세라는 아이디어를 독일 정부에 제시했던 거죠. 여담으로 이 지멘스 앤드 할스케는 지금의 지멘스 에이지라는 기업으로 독일의 삼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튼 당시 독일도 총매출세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업인이었던 빌헬름 지멘스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독일 재무당국에 건의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파탄 상태였고 즉시 걷어들일 수 있는 단순하고 대량의 세수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빌헬름 지멘스가 제안했던 부가가치세는 행정 능력과 체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했기에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는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빌헬름 지멘스는 이 부가가치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고 그의 동생 칼 프리드리히 폰 지멘스가 1921년에 형의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정제된 매출세라는 문헌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헬름 지멘스는 부가가치세라는 개념을 발명한 인물,
모리스 로렌은 실제로 제도화하고 세제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모네 계획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프랑스는 전쟁 폐허에서 빠르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네는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50년 로베르 슈망은 슈망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슈망 선언의 핵심 내용은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자였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참여해서 석탄과 철강 생산을 공동 관리하자라는 발표였죠. 전쟁의 핵심 원료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어떤 나라든 독자적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공동으로 관리하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1951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6개 국가들이 함께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1957년 유럽 경제 공동체를 창설하고 석탄과 철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시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6개의 회원국들에게 부가가치세 체제를 의무화시키게 되는데요. 유럽 경제 공동체의 목표는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조세 체계가 다르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는 거니까 세율까지 간섭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각 나라의 기업들이 같은 룰 아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유럽 경제 공동체의 국가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퍼지게 되었고 점점 회원국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가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1967년 유럽 공동체로 통합되고 1993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럽연합이 됩니다. 이렇게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퍼지게 되니까 IMF와 세계은행은 부가가치세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검증된 안정적인 시스템을 추천한 거죠. 그래서 다수의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IMF와 세계은행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1989년에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했는데요. 이전까지 일본은 경제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경제가 안정적인데 새로운 세금을 또 내라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테니 굳이 신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 안정기가 끝나고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서 기존의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세금 확보를 위해 유럽의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여 1989년에 3%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다른 종류의 세금을 걷는 구조입니다. 연방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을 걷고 주정부가 소비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을 걷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라고 한다면 주정부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경제계획 프로젝트인 모네 계획과 유사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에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국토를 개발하고 철강, 석유, 화학과 같은 기간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었죠. 계획이 진행되면서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들어서 프랑스와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영업세라는 총매출세와 매우 유사한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래 단계를 줄이기 위해 수직 계열화를 하기 시작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당시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조세제도인 부가가치세를 참고하여 1976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복수세율 방식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단일세율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복수 세율 방식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단일 세율 방식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수 세율은 기본 세율, 경감 세율, 초경감 세율 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각 국가마다 다른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인 식료품, 생수, 의약품, 교과서 등의 세율을 낮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든 항목에 똑같은 10% 세율을 적용하였고, 농산물이나 축산물, 의료와 교육 등의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은 아예 면세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단일 세율 방식을 사용한 걸까요? 그 이유는 197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세무 행정 역량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했고, 사업자 등록 제도나 신고, 납부 절차 같은 행정 시스템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력을 늘리거나 시스템을 도입했다가는 세무 행정 비용이 세수보다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기르게 도와주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 2025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그대로일까요? 먼저 일본은 3%의 세율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10%로 올랐고, 프랑스는 16.6%에서 현재는 20%, 독일은 10%에서 현재는 19%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의 세율이 낮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감 세율이 있기 때문이죠. 빵으로 실제 세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감 세율이 적용되면 우리나라가 높은 세율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한국에서는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쌀과 밀의 경우로 보면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항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10% 세율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프랑스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